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번외편으로, 다르게 말하면 외전이 되겠죠. 신병을 앓고 있는 한 손님에 얽힌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손님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곰통님께는 한동안 이야기를 보낼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번에 보내드리는 이야기는 요즘 들어 지지부진한 검통님 채널의 조회수를 반등시켜드릴 만한 핫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2014년 11월 초겨울에 특이한 손님을 받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를 제보할 때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지몽으로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여지껏 받았던 어떤 손님보다도 더 이벤트성이나 임팩트적으로나 현재까지도 비견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다가온 손님이었어요. 손님이 유독 미어터지던 그날, 저는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놓고 접수처에 3시간 동안 아무도 받지 말라고 말을 한 다음 며칠 동안 거의 못 잤던 잔숨을 들이켰는데, 정확히 수선화가 만개한 어느 꽃밭에 제가 우두커니 서 있었고요. 중학생? 어리게 보면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린 여자애가 저의 반대편에 서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길래, 아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언니 꿈에 찾아온 거지, 그렇지? 하고 물꼬를 텄는데, 제 말에도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 아이가 돌연 입을 열기를, 저는 받기 싫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고백인가? 아니면 선물 공세? 이런 경우를 생각하겠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등 뒤로 보이는 실루엣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저도 살면서 같은 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란족이 중세시대에 제국을 한번 세운 적이 있었을 텐데, 그 시절의 무장이 입었던 갑옷, 요즘 사극이나 이전 때의 사극에서도 고증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아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장이 있어요. 그런 무장을 입은 변발을 한 웬 중년 남자가 그 아이의 뒤에 서서 저를 경계하듯이 자세를 취하고 있길래, 아가, 혹시 언니가 운영하는 신당이 아마도 네 머릿속에 지금 그려질 텐데, 자세히 기억이 난다면 꿈에서 깨는 즉시 언니 신당으로 찾아와야 해. 안 그러면 신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애가 이런 반구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것을 끝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접수처에 그날 잡혀있던 예약 전부 취소하라고 말을 한 다음 그 아이를 한참을 기다렸죠. 거의 제 기억에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제 신당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버선발로 그들을 맞았어요. 꿈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의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분이 같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신당에 앉아서 이리저리 계속 훑어보다가 아이의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혹시 가문의 본이 어디냐고요. 아이의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길, 고려시대에 거란인 장수 중에 소씨를 가진 사람이 큰 전쟁 이후에 고려로 귀화를 했고, 그 사람이 가문의 시조가 됐다고 또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눈이 크게 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꿈에서 봤던 아이의 뒤에 서 있던 존재가 딱 그 경우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손님들이 오기 전에 꿈에서 봤던 내용을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사실 가문이 이 땅에 귀화한 이후로 무속인을 배출해왔던 가문인데, 본인들이 속한 가문은 반개 쪽이라 가문의 신을 모실 이유도 명분도 없거니와 그럴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 잘 다니고 씩씩하던 아이가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지질 않나, 갑자기 안 보이던 귀신 같은 게 막 보인다고 하질 않나, 전날까지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앓지를 않나,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일 투성이었대요. 최근에 들어서요. 도저히 차도는 안 보이고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 정신적인 이유가 있으니 입원해라,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해하던 차에 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빈 종이에 그림을 막 그리더니 여기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하더래요. 그 그림을 그린 종이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거는 거의 전문가가 그렸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형을 묘사한 그 댁으로부터 제 신당까지 오는 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속업을 잇던 가문이 큰 집 쪽인가요? 제 말에
아이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맞다고, 그런데 큰집 쪽에는 이제 손 아랫사람인 올케가 있는데 올케의 아들이 지금 본인 딸아이하고 비슷한 병을 앓고 있다고는 알고 있다고 말을 하시길래 제 명탐정으로서의 추리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저는 떨고 있던 그 아이를 품에 안아서 진정을 시키면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떠넘기기네요. 그쪽에서 무업을 이어받아야 할 아이가 거부를 하니까 같은 또래이면서 그쪽 아이를 대신할 만한 신기를 가진 어머님의 아이를 신이 점 찍은 거예요. 저는 말을 이어서 만약에 지금 이 아이도 그쪽 아이처럼 계속 거부를 하면 둘 중 하나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아이 어머니가 두 눈을 거의 뒤집으시면서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아이가 꿈에서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신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엔 이미 무업을 이어받아 대를 계승한 실력이 다한 늙은 무속인이 그나마 남아있는 실력을 짜고 짜내서 저를 찾아온 아이에게 그 업을 뒤집어 씌우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손님 맞다가 한가해진 틈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번쩍 들길래 검통님께 제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사실 제가 검통님 앞에서 연애 때처럼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야 금방 다 풀어버릴 이야기인데, 요즘 검통님도 외근도 잦고 머리도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직접 만나 뵙고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몇 차례 끊어서 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차 여유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업로드하는 중에도 꽃선녀님의 다음 이야기가 도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사실 혁이 아빠님 제보 사연이나 슈퍼주얼리 정님 제보 사연이 한참이나 먼저 온 상황인데, 꽃선녀님이 돌연 보내주신 이 이야기가 너무 강하게 끌려서 순번을 조금 늦추게 됐네요. 장교님들의 하해와도 같은 양해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외전 2편으로 신내림을 피하기 위한, 그리고 다시 넘겨주기 위한 암투가 고스란히 그려진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암투가 벌어졌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를 찾아온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는 사실상 상대편의 떠넘기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의 이야기지만요. 상대편, 그러니까 올케 쪽에서 그 아이에게 내림고 떠넘기기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아이의 고모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지난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편의 무속인은 다 늙어서 실력이 다 된,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서 아무리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은 베테랑이라도 나이 들어서 신체 기운이 다 빠져버린 상태라면 이제 막 훈련소에서 나온 신병한테도 육체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건 3살 배기 어린애들도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물며 상대편 쪽이 지속적으로 날려대는 살을 보아하니 원래 모시는 신 자체도 그닥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대치 상황은 예상이 됐지만 상대편은 다 늙은 늙수구레에 모시는 신도 제가 모시는 장군님에 비하면 약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상대편이 약하다고 방심했다가 전멸하거나 멸망을 한 군대나 국가의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아이 어머니가 혹시 이걸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척 봐도 제가 비용을 이야기를 하면 크게 당황할 것 같아 보이는 형편이었지만 단순히 구슬에서 악기를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제 몸을 방패 삼아 상대편에게 이 살들을, 다시 말하면 저주를 되돌려줘야 하는 상당히 위험한 의식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재수 없으면 제가 명을 달리할 수도 있어서 비용을 저렴하게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생명수당이니까요. 정확한 금액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제가 비용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의 어머니는 제 예상대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5분 정도를 침묵을 지키면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던 어머니분은 결심이 섰는지 아이가 사는 게 먼저라며 비용 지불을 약속하셨고, 제가 굳이 안 써도 된다고 뜯어말린 각서까지 쓰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히 내 아이에겐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 할 거라고 일종의 경고까지 하시는 걸 보아하니 사람은 제대로 찾아오셨네 했죠. 일단 아이는 제 신당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로 했고, 사흘 뒤에 금액을 마련해서 다시 오시겠다며 어머니분이 자리를 뜨면서 저와 상대편 무속인 간의 전면 대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날 꿈을 꾸게 됐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무복을 입은 늙수고레한 노파가 등 뒤에 신을 달고 나타나서 왜 일면식도 없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얼른 그 아이 내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와, 이 양반 이거 젊었을 때는 한 끝발 했겠구나 싶을 정도로 노성이 지닌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 양반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고 그 당시 시점으로 보자고 하면 당연히 제 상대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저는 대꾸도 없이 방석을 깔고 앉아서 방울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오르는 건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끌려와 주질 않으니까 아주 방방 뛰면서 발악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빈손을 축혀들고는 가운데 손가락만 빼꼼 올려 보이며 방울을 계속 흔들었고요.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 옆에서 자고 있을 아이를 돌아봤는데 제 신당에 올 때까지만 해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던 아이가 평온한 얼굴로 잠을 잘 자고 있는 걸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안도감이 들었죠. 아침에 아이가 대뜸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배달 어플이 지금처럼 상용화된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치킨이나 짜장면, 피자 이 정도는 어플로 배달이 돼도 햄버거나 샌드위치, 커피 이런 건 배달이 안 됐어서 직접 나갔죠. 그런데 그쪽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살을 마구잡이로 날려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그대로 건너려는데 제 뒤에 있던 장군님이 제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시면서 노성을 버럭 내지르시는 그 순간 덤프트럭 하나가 슝 하고 지나갔습니다. 누가 보면 우연이라던가 네가 잘못 봤겠지 하겠지만 제 눈엔 그 덤프트럭이 지나간 자리에 허연 빗장 같은 게 5개가 일렬로 꽂혀 있는 게 보였거든요. 누군가를 노리고 날린 살이 형체를 띠고 있다는 건 진짜 작정하고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일단 화를 사귀고 햄버거를 산 뒤에 제 신당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엄마다 하면서 제 손을 뿌리치고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방향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탄 운전자의 헬멧에 똑같이 허연 빗장 3개가 가지런히 꽂혀 있는 걸 본 저는 그대로 몸을 날려서 아이를 갓길로 밀어냈죠. 물론 저는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을 해서 팔이 부러졌고요. 저는 완전히 눈이 돌아갔고 곧장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한 피해 복수극을 말이죠. 일단 상대편의 눈을 속이기 위해 아이의 혼을 그대로 베낀 부적 3장을 준비한 뒤 미리 준비한 인형들에 붙여둔 저는 아이를 뒤주에 숨겨둔 채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제가 의식을 하는 동안 날린 살이 좋기 수백 개는 될 테니 상대 쪽은 기겁을 했을 게 틀림이 없고요. 아이를 대상으로 날리는 살들은 준비한 인형들에게 날아가 꽂힐 테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혼을 베끼는 부적은 나 무속인이요 하는 사람 수천 명을 갖다 놔도 한두 명 할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것도 다 늙어서 신발이 다 빠진 상대편에서 그걸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저 제가 날리는 그 무수한 살들을 막아내는 데만 급급했을 겁니다. 장장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저는 의식을 마무리하고 아이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잘 자고 있었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상대편이 먼저 더럽게 시작했으니 정당방위 따위가 아니라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3시간 동안 살을 계속 날려댔습니다. 정확히 사흘째 되던 그날 밤 저는 꿈에서 그 늙수고래를 다시 만났는데요. 상대편의 신은 형체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그 무속인 역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저한테 말을 하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네요. 제가 날린 살을 결국 다 못 막아내서 자기가 모시는 신이 소멸 직전까지 갔고 자기도 신체에 타격을 크게 입어서 명이 한참 단축이 된 것도 모자라 자기 쪽의 아이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저는 여유롭게 윙크를 하면서 말했죠. 그러게 누가 함부로 건드리래? 네가 무지해서 네가 모시는 신도 죽고 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야 이 빡대가리야. 제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늑수그레와 그 신이 제 꿈에서 퇴장을 했고 그날 아침 아이 어머니가 금액을 마련해서 오셨는데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저한테 큰절을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시더라고요. 아이도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데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네요. 제가 글을 써드린 대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찍어 누른 거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내상을 입었고 의식 중간중간에 위험할 만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정도 금액은 양심에 가책 받지 말고 그대로 받는 게 옳다고 처음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제가 모시는 장군님께 작은 치성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소액만 받고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제 결정에 아이의 어머니가 많이 의아해 하셨지만 저도 큰 공부했다고 셈치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받은 돈은 단돈 5만 원이었고 이것 때문에 장군님께 이틀 내내 죽도록 깨졌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솔직하게 상대편이 그 정도의 레벨이라 제가 이겼고 아이에게 무소급을 잊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만약 상대편이 저와 비슷하거나 살짝 약한 수준이었다면 아마 저 자신도 자칫하면 정말 위험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밖으로 꺼낸다는 게 살짝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검통님이 먼저 번에 저 몇 번 구해주신 게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던 중에 이 이야기를 선뜻 내어드리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대편에 속해 있던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번 편은 오늘 새벽 2시께 제 메일통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음 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야기들이 미리 도착을 해 있고 제가 대본을 어느 정도 짜면 바로바로 업로드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리즈로 된 이야기가 한 편 오고 다음 편 나중에 오고 이렇게 되면 이번 편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랜만에 돌아오신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불과 일주일 전에 겪었던 한 손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꽃선녀님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 제 채널에 자문을 해주셨고 영안이 사라지긴 했지만 과음을 하게 되면 간간히 발현되는 영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며 현재도 신당을 운영하시는 현직 무속인이십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보내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린 사람. 제가 뱀술 때문에 문제가 생긴 손님들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원체 타고나길 몸이 허약해서 뱀술을 먹다가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스스로 재앙을 자초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뱀술이 가진 특유의 맛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재앙을 자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손님을 받기 전에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서 제가 어딘지 모를 전통시장의 한복판에서 약재 같은 걸 사고 있었는데 어떤 초취한 차림을 한 중년 남성분이 술에 만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술병이 진열된 매대에서 서성거리다가 딱 봐도 뱀술이라고 써져 있는 병을 집어들더니 뚜껑을 열고 뱀을 먼저 꺼내서 뼈까지 다 씹어먹고 마지막으로 술을 원샷을 때렸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남성분이 술을 다 마시자마자 엄청나게 괴로워하면서 토를 하는데 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거의 장기가 입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수십도 아니고 좋기 수백 마리는 될 듯한 뱀이 나와요. 죽은 뱀이 아닌 살아서 꿈틀거리는 온통 검은색 바탕을 한 뱀들이요. 그리고 그 남성분의 입에서 나온 뱀들이 일제히 저한테 다가오는데 해를 가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되게 짠한 눈빛을 하고 저한테 마치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의도로 보였죠. 그래서 얘네가 나한테 뭘 말하려는 건가 싶어서 귀를 갖다 대면서 꿈에서 깼는데 실장님이 저한테 일어나셨냐고 하면서 밖에 손님이 와 계신다고 한번 면담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하시길래 아니 설마? 하면서 신당으로 그 손님을 불렀더니 방금 전에 꿈에서 봤던 초취한 차림의 중년 남성분이 다 죽어가는 몰골로 거의 쓰러지듯이 앉으시더라고요. 뭘 주절주절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뱀의 혼이 한두 마리씩 계속 입 밖으로 나와서 저한테 꿈에서 봤던 것처럼 안쓰러운 눈빛을 하고 몰려들다가 다 나왔겠구나 싶었을 때쯤에 백사 한 마리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백사가 되게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의 산속에 사는 뱀이 아니라 수행을 쌓아서 신선이 되려고 좋기 500년 이상은 살아온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다른 검은색 뱀들이 안쓰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면 그 백사는 정말 두 눈에 피눈물이 맺힌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한 원한을 띠면서 남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던 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었겠네요. 그 백사가 저한테 다가오니까 다른 뱀들이 홍해의 기적처럼 양쪽으로 갈라졌고 저한테 가까이 온 백사가 현신을 하는데 아마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었나봐요. 굉장히 수려한 외모에
뱀일대의 모습처럼 백발을 하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원래는 계룡산에 살면서 산에서 나오는 기운을 받아먹으면서 자그마치 600년의 수행을 쌓아서 곧 이무기가 될 예정이었고, 계룡산 산신의 보좌관 같은 개념으로 선계의 하청 공무직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날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자신이 부리던 부하들과 자기를 산채로 생포해서 술독에 담궈버렸고, 결국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자기를 술독에 담근 사람이 당시 제 눈앞에 있던 그 손님이었대요. 자기가 60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하루아침에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린 저 남자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며, 만약에 제가 저 남자를 도와주게 된다면 필시 저한테도 엄청난 후폭풍이 닥치게 될 거니까 절대 돕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굳이 도와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 주절주절 늘어놓은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초급 장교 때 선배 장교가 권해줬던 뱀술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그 이후론 뱀술에 완전히 중독이 돼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희귀종인 뱀을 전부 포획해다가 직접 뱀술을 담가서 즐겼다고 했는데요. 아니 뭐 술을 즐기는 거야 본인 기호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는 그냥 술이 아니라 뱀술이라는 거고, 뱀이 그냥 구렁이 이런 애들도 있지만 저한테 현신한 그 백사처럼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수행을 해서 신선이 되려고 했던 영험한 존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 걸리면 인생 자체가 개박살이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술이 바로 뱀술이고, 그냥 시중에 파는 걸 사다 먹어도 해가 찾아오는데 직접 포획을 해서 산채로 술독에 담가버리면 그들의 원한을 본인이 직접 갖다 엎어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정말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그 남자한테 나도 못 도와준다고, 내가 어지간하면 손님들한테 존대 써주는데 너 같은 개 잡놈 새끼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뒤지기 싫으면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강하게 쏘아붙여서 내보내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 신어머니께서 단순히 심심하다는 이유로 제 신당에 찾아오신 거예요. 수백 년 수행을 하면 뭐해? 그 정도 두력이 있으면 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빠져나오고도 남았을걸. 그냥 어떻게 되나 볼까 하고 안일하게 있다가 스스로 당해놓고 엄한데 화풀이질이야 화풀이를. 살면서 몇 번 들어보지도 못했던 고압의 샤우팅이 동네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데, 제 신발하고 신어머니의 신발은 격이 달라서 머리가 울리다 못해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신어머니 입장에선 단순히 맛 때문에 뱀소리를 담가먹은 그 사람보단 알면서도 멍청하게 당해준 백사가 더 역겨운 놈이라면서 네가 안 하면 내가 구판 벌여서라도 저놈 지옥에 처박아 버리겠다고 아주 길길이 화를 내시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저와 신어머니의 갈등의 골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저는 절대 저런 개잡놈은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인과가 어찌됐던 신이 되려고 했던 존재가 자기가 멍청한 거 생각은 안 하고 다짜고짜 산 사람한테 해를 가하겠다는데, 그걸 보고만 있는 네가 신의 전령이냐고. 네가 모시는 신이 저 잡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존재인데 입기만 불어도 날려버릴 수 있는 걸 그깟 협박에 쫄아서 안 하려는 걸 잡놈이니 쌍놈이니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제 신당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사흘 정도 있다가 신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그깟 뱀이 무서워서 사람 목숨 내던지는 너 같은 건 내 신딸이라고 할 자격도 신을 모실 이유도 없다면서 연을 끊자고 강경하게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한달음에 신어머니의 신당으로 갔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제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그렇게 신어머니께 갔는데 저한테 왔었던 그 중년 남성분이 가부좌를 튼 상태로 계속 연부를 외우고 있었고, 신어머니는 그 남성분의 등 뒤에서 같이 연부를 외면서 수백 마리의 뱀이 지닌 도끼와 원한을 정화하고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현신을 했던 백사의 혼이 그 과정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도끼를 가득 품은 표정으로 신어머니가 모시는 신님을 노려보고 있었고요. 저는 신어머니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다음 제가 준비해온 무구들을 꺼내서 신어머니의 반대편에 앉아서 의식에 동참을 했죠. 그러니까 그 백사의 현신이 저에게 다가와서 온갖 협박을 해대더라고요. 내 절대 돕지 말라 간청을 했거늘 네가 기어이 나를 거스르는구나. 저는 내내 이 협박을 무시하면서 제가 모시는 신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러자 곧 백사의 현신이 튕겨져 나가더군요. 사실 제가 그 백사를 무서워해서 손님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도력을 쌓아온 그 나날이 불쌍하고 안쓰러웠고, 단순히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 그 존재를 희생시킨 그 남성분을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상황을 단단히 착각한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신어머니 혼자 사흘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의식을 계속 하셨다는 건
단순히 그 백사만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존재의 관여가 있는 걸로 보여서 저도 사력을 다해 신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이틀 밤을 꼬박 새서 의식을 마친 저와 신어머니는 결국 백사가 불러들인 한 차원 위의 존재를 마주하게 됐죠. 너희가 모시는 신이 내게 간곡히 청하여 이번만은 물러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나의 보좌를 보던 저 아이를 적골로 만든 죄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중죄이니 저 남자가 명을 달리하는 그날 내 직접 그 더러운 영혼을 지옥의 끝에 처박을 것이다. 또한 이 시간 이후로 저 남자에게 너희 둘 다 관여 말거라.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저 멀리 떨어진 계룡산에 있는 산신이 여기까지 날아와서 이렇게까지 할까? 한편으론 일이 더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 감사했고 의식이 끝난 후 거듭 큰절을 하며 돌아간 그 남성분은 딱 하루 뒤에 엄청난 액수의 거액을 저와 신어머니의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요. 차마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남은 인생이 결코 순탄치 못한 수준이 아니라 배배 꼬여서 나락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갈 것과 모든 관계의 파탄, 사후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 윤회를 하지 못하고 지옥에 매일 것이라는 것이었죠. 원래는 다른 이야기를 먼저 보내려고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하면 뭔가가 방해를 하는 것처럼 중간에 툭 하고 끊기더라고요. 그나마 가장 최근에 겪은 이 일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서 데스크탑에 앉았네요. 검통님도 아시겠지만 살생을 목적으로 길러진 가축은 인과에 아주 적게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만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을 살생을 하게 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살아서든 죽어서든 감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징죄가 내려진다는 점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아셔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뱀술에 대한, 뱀술로 인한, 뱀술에 의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야 영적인 능력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 평생을 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할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자기한테 벌어질 줄 알고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불필요한 살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꽃선녀님 말씀에 따르면 죄질이 가장 안 좋은 한 손님으로 인해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꽃선녀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 제 채널에 자문을 해주신 분이시며 현재도 무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번엔 어떤 흥미진진한 무서운 이야기를 가져오셨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제목만 보면 죄질이 안 좋은 손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언뜻 보기에도 생소한 여자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도 살면서 많은 저승사자를 봤지만 여자 저승사자는 이때 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여자 저승사자와 얽히게 된 걸까요? 발단은 제가 손님을 받기 전에 을의 예지몽을 꾸면서 시작됩니다. 제가 대략 조선시대의 저작거리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는데 다들 그때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만 요즘 시대에 보이는 등산복을 입고 저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디요 하고 있었죠. 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였고요. 그분이 막 여기저기를 쏘다니면서 뭔가를 물어보는 듯 보였어요. 물론 말이 통하지 않았는지 답답해하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막 뛰어와서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물어보네요. 아니 저도 잘 모르는데 뭘 어떻게 답을 할 만한 게 없어서 그 아주머니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는데 한 10걸음 앞에 온통 검은색의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 한 명이 마치 너네는 못 지나간다 라는 뉘앙스를 가득 풍기면서 서 있길래 거기서 뭔가 낌새를 차렸죠. 이 아줌마가 뭔 죄를 저질러서 저 존재가 불러낸 꿈에 내가 들어왔구나. 저는 그분 앞에 서자마자 가볍게 목례를 드리고 왜 여기에 계신지를 여쭤봤죠. 그런데 그분의 시선은 제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를 향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시선을 옮기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딱 이 말만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고요. 꿈에서 깬 저는 뭔가 뒤숭숭해서 바람 좀 쐬려고 신당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꿈에서 봤던 그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사무보는 보살님께 접수를 원래는 해야 원칙상 절차적으로 맞지만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곧장 신당으로 불렀죠. 저는 정말 거짓없이 사실만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아주머니 역시 알겠다고 하면서 말을 꺼냈는데요. 18년 전쯤에 딸이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봐도 정상이라지 무당을 찾아가도 신병은 아니라고 하지 당초에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민간요법이니 양약이니 다 써봐도 소용이 없어서 어떻게 시부모님이 아는 무속인에게 갔더니 그냥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게 땅의 힘으로 간섭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천벌이라 자기도 직접적으로 해결은 해줄 수가 없다고 했대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걸 해서 당장 딸을 살릴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하늘에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몇 대를 거친 뒤에 벌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당장 눈앞에서 딸이 죽어가는데 눈이 안 돌아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무속인이 꺼낸 말은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천인공노할 짓거리였다고 해요. 바로 그 천벌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지인의 자녀에게 뒤집어 씌워서 하늘을 속이는 거랍니다. 당연히 저도 무속인이라 그게 가능한 방법이라는 건 아는데 진짜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 손님도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니까 그 무속인이 그럼 딸 죽게 내버려 두던가 이 말을 냉정하게 던지더래요. 결국 그 손님이 선택한 결정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딸이 당시에 혈액암, 그러니까 백혈병이죠. 2차 치료까지 해서 어느 정도 나아지긴 했던 아이였는데 완치는 안 돼서 거의 매일매일을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대요. 한눈에 봐도 다시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라서 그 아이를 선택을 하고 무속인이 알려준 방법을 따라 21일을 공을 들였고 그렇게 친구분의 아이가 손님의 딸 대신 천벌을 받아 죽게 되고 손님의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번엔 손님의 따님의 첫째 딸이 그때 무속인이 말한 대를 걸러서 찾아오는 천벌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렸고 그때 그 무속인을 다시 찾아서 해결 방안을 물어보려 했지만 이미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상황이라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끝에 저를 찾아온 거라고 말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제발 우리 손녀딸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시더라고요. 그 손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만약 제 자식이 그렇게 되면 정말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고민을 해볼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1차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타인의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을 제물로 바쳐버렸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치료만 잘 받았으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사람이 친구분의 딸이 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꿈에서 본 그 여자 저승사자분이 제게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했던 게 그제서야 납득이 가면서 저는 손님에게 이야기했죠. 죄송해요. 이건 제 손에서 손을 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손님을 반강제로 신당에서 내보낸 뒤에 착잡함을 어찌 해결을 못한 저는 보살님에게 그분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신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그 손님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를 여쭤봤죠. 그리고 신어머니의 대답이 그때 그 무속인이 완전히 틀려버린 방법을 알려주는 바람에 그 꼬라지가 난 거라며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해결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테니 그 사람한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아닌지 파악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죠. 그렇게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는데 여기서 그때 그 여자 저승사자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온화하진 않아도 무표정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까이 와서 싸닥션을 냅다 후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일에 땅의 인간이 간섭을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나? 그리고 제가 그분을 신경 쓰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무속인이 고문을 심하게 당한 건지 무복이 넝맛 조각이 돼 있고 피부가 성한 데가 없는 데다가 붉은 포승줄로 묶여있는 모습. 저는 그걸 보자마자 그 무속인이 누군지 단번에 알 수가 있었고 곧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이 모습을 면하고 싶거든. 이 일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 아이야. 여자 저승사자분은 이 말을 끝으로 포승줄에 묶인 무속인을 질질 끌며 저 멀리 걸어가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신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신어머니가 혹시 그 여자 저승사자의 얼굴 생김새가 기억이 나냐고 물어보시길래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만두자고 말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이유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신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저승의 일을 하는 이들 중에 유일하게 여자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어쩌면 염라대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존재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여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짓을 했다간 너나 나나 둘 다 제명에 못 살고 그 천벌을 대신 받게 될 거라면서 당장 손을 떼자고 하셨죠. 그렇게 그 손님은 제 신당에 왔던 무수한 손님들 중에 아무것도 해결을 못 보고 내친 손님 10손가락 안에 포함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그 손님에 대한 기록을 전부 삭제하라고 보살님께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그 손님이 제 신당에 찾아오지 않은 걸로 봐선 해결을 못하고 소녀딸을 하늘로 보냈거나 다른 무속인을 어찌저찌 찾아서 해결을 받거나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 저승사자분과 그분의 손에 들린 붉은 포승줄에 묶인 무속인, 만약 제가 그 손님의 청을 들어줬다면 저 역시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한편으론 안 해주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손님이었네요. 여자 저승사자라 미디어 매체나 여러 공포 실화를 다루는 유튜버분들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저승사자 하면 죄다 남자만 있었지 여자는 들어본 적도 없고 다뤄진 적도 없을 텐데 이렇게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랜만에 돌아오신 시청자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한 달 전에 신당을 찾아온 한 손님으로 인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이야기가 흉가에 갔다가 큰 잘못을 저지른 손님을 받고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예지몽 없이 받은 손님이었고 정말 특이하고 희소적인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세터민, 그러니까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이고 흉가에 가서 뭘 겪고 했던 게 탈북을 하기 전,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의 흉가에서 무언가를 겪었고 씌인 상태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군인이었고 대대급 부대장의 참모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군복무를 하고 있었던 부대 인근에 마을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그 마을이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된 마을이었고 당연히 곳곳에 보이는 모든 게 다 흉가였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의 발단이 인근 마을에 식량을 얻으러 나갔던 한 개 소대급 병력이 전원 실종이 됐는데 이동 경로를 파악해보니까 그 마을의 어딘가에서 다 같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 내 간부진들이 출동해서 실종된 병력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그 손님은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 안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집이 요즘도 그렇고 당시 북한 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대저택 같은 그런 양식의 건물이라 눈에 딱 들어오는 곳이었다고 해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살짝 의아했던 점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마을이 버려진 게 본인이 장교로 임관을 하기도 한참 전이라 최소한 20년 정도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이었는데도 내부가 정돈이 잘 돼 있고 먼지 한 톨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깨끗해서 누가 와서 관리를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렇게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수색을 지휘하던 중에 본인이 있던 위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상한 걸 감지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관리인이 있다면 당연히 인근의 다른 마을들처럼 불이 켜져 있거나 적어도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있어야 하지만 들어올 때 그런 것도 없었고 인기척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무슨 굉장히 고요한 어떤 공간에 라디오가 켜지는 것처럼 갑자기 그런 빗자루를 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파악하려고 일어나서 2층의 곳곳을 둘러봤지만 당연히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다른 간부진들이 들고 있는 랜턴 불빛이 보이는 곳은 그 저택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나 관측이 가능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빗자루 쓰는 소리에 이어서 사람 말소리도 같이 들려오기 시작하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살고 있구나. 당장 나가자 하고 불이 나게 1층으로 내려갔지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현관문이 아니라 이상한 조그마한 철문이 보이길래 열고 나갔더니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아니라 옥상으로 향하는 문이었대요. 한눈에 봐도 그곳이 1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높이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홀렸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침과 동시에 정확히 오른쪽 옆에서 허락 없이 누가 들어오라고 했나? 노성이었대요. 정정한 노인이 지를 법한 그런 노성이 이렇게 들려왔고 당연히 화들짝 놀라서 넘어진 그 손님이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자기를 중심으로 한 10대 명 정도 되는 노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싼 상태로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렇게 개맞듯이 두들겨 맞는데도 고통이 안 느껴짐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는 황급히 옥상에서 1층으로 수직 낙하를 했대요. 떨어져서 탈출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옥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섰다고 해요. 거기에 높아봐야 3층 정도였고 그분이 떨어진 위치가 화단이 있는 쪽이라 약간의 타박상을 제외하면 별로 다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본 손님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때 눈에 웬 오한마가 하나 들어오길래 그대로 오한마를 들고 그 집의 대문을 비롯해서 1층에 있는 모든 걸 다 박살낸 다음에 수색을 종료한다. 본 지휘관이 있는 위치로 집결하라. 이렇게 신호를 한 뒤 금세 집결한 간부진들에게 상황 보고를 받았지만 실종된 병력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고 원대에 복귀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부대에 복귀를 하고 나서부터 본인에게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꿈이나 가위의 형태로 귀신들이 찾아와서 남의 집을 그렇게 박살을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당장 변상을 하던지 우리랑 같이 가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화를 내다가 자기네 딴엔 이게 안 먹히니까 결국 현실에서까지 찾아와서 낮과 밤을 안 가리고 손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피폐해지던 중에 소속된 사단의 사단장이 태국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동행할 보좌관으로 본인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정말 뛸 듯이 기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을 벗어나면 아주 잠깐이지만 귀신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셨지만 이어지는 말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국에 사흘 정도 머물렀을 때 사단장이 자기는 중요한 손님을 접견하러 가야 하는데 너까지는 굳이 동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어디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다가 호출하면 날 데리러 와라. 그 말에 손님은 인근 마을의 음식점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말을 걸어왔대요. 말하는 걸로 봐선 동포는 맞는데 이북 사투리가 전혀 섞이지 않은 표준어 때문인지 금방 한국 사람이란 걸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면전에 밝히면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합석을 했다고 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굳이 총뿌리를 대고 만난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고 자기도 지금 군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민간인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절을 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간인인 척 흔한 가십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사람이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그러게 왜 사람도 아니고 귀신들이 사는 집에 가서 깽판을 쳐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드신 거잖아요. 이 말을 하는데 순간 의구심이 들더래요. 이 사람 설마 관상쟁이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적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심지어 본인이 그런 일을 겪은 걸 부대 내 간부진에게조차 발설을 한 적이 없었는데 평범한 사람이 그걸 척 보자마자 알아챌 가능성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이북 땅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그 땅을 형식적으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인즉 우리나라로 넘어와라. 그러면 귀신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거다. 이게 제가 북한 사람이었던 적이 없는데도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그 말을 쉽게 내뱉지만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가족은 물론 친척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그 손님의 말을 덧붙이신 게 당시 북한에 가족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교로 임관을 하고 나서 군복무를 하던 10년 새에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당시 북한을 덮쳤던 대기근 때 홍수에 밀려 내려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엔 혈혈단신 혼자였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의 설득이 퍽 와닿기도 했고 탈북을 했을 때 페널티를 받을 요소가 단 한 개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길로 그 사람의 차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여러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지만
그 사람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괴롭히던 그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용하다는 무속인을 백방으로 찾아가면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무속인들이 하나같이 했다는 말이 네가 잘못해놓고 용서를 빌 생각도 안 해보고 무작정 해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더랍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계속 귀신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탈북을 할 때 태국에서 도움을 줬던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 좋은 인연인 건 알겠지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한 거죠. 정말 분기탱천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분명 북한 땅을 벗어나면 귀신들이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말에 탈북을 결심한 건데 막상 와보니 떨어져 나가기는커녕 이런다고 우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냐며 조롱을 하며 더 심하게 괴롭히는 귀신들에게 한번 자기를 깨어내서 탈북을 하게 해놓고 막상 연락조차 닿지를 않다가 갑자기 저 세상에 가버린 의문의 그 사람에게 한번 돌아버릴 것 같았다고 해요. 이제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나 하던 중에 같이 강사 일을 하던 동료가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여기에 한번 가봐라 해서 저한테 찾아오신 거였고요. 그런데 그 손님이요. 저한테 찾아오신 게 한 달 전쯤이었거든요. 되게 수척하고 깡말라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굿을 준비하고 준비가 완료되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부적 여러 장을 무료로 챙겨드렸어요.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붙이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돌려보낸 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여기가 어디 병원인데요. 혹시 고인분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 관계가 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인분이요? 땡땡씨가 돌아가셨어요?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손님한테 제 명함을 줬다던 동료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동료분도 그 손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해를 하셨어서 술은 못해도 술 친구는 해주셨었다는데요. 어느 날 그 손님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고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그 손님이 자고 있던 방에서 열댓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당시 집에는 동료분이랑 손님밖에 없었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북한 사람들이 입는 노동복 같은 걸 입은 사람 10명 정도가 자고 있는 손님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걸 봤고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바로 손님을 들쳐매고 집 밖으로 빠져나온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신당에 다녀왔다는 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이는 젊은데 꽤나 용하더라 라고 하며 제 명함을 쥐어주었고 곧장 그 손님에게 명함을 주었다는 거였죠.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하나 더 이야기를 꺼내자면 그 손님이 제 신당에 처음 들어오실 때 뒤따라서 10명 정도의 영가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 영가들이 전부 그 손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기괴했던 게 영가들이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입는 노동복 같은 걸 입고 있었고요. 솔직히 그 손님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굳이 도와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저 자기를 괴롭히는 이 귀신들을 떼어내서 죗값을 받게 해달라며 불같이 화만 냈었기 때문에 그 태도를 익히 봐왔던 그 영가들이 도저히 갱생이 안 될 것 같으니 끌고 가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네요. 제 생각도 꽃선녀님과 같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허락 없이 제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갖다 놓고 앉아있다가 매 허락 없이 들어왔냐는 말에 흉기를 들고 제 집을 전부 개박살을 낸다면 저 같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가던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응징을 할 것 같네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